4화까지 왔어요, 이번 주에. 그리고 오늘부터 15, 16 해서 종방하게 됩니다, 이번 주. 다시 보기를 시작하시면 한 번에 16화까지 바로 달리실 수 있어요. 눈 뜨면 하루 안에 딱 끝낼 수 있는데 드라마가 쉬운 드라마는 아니에요. 기본 배경이 서울 서부지검 그리고 용산경찰서 이거거든요. 아마 그 신인 작가라고 하는데 이 작가는 검찰개혁이 우리 사회 화두잖아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문제도 화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드라마로 녹여내보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하고요. 그리고 등장 인물들의 연기도 매우 매우 훌륭합니다. 역시 괜히 배우가 아니다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특히나 주연뿐 아니라 조연들까지 탄탄했을 때 그 드라마가 몰입도를 되게 끌어올리잖아요. 여기 조연들도 다 하나같이 자기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건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등장인물 소개부터 할까요? 조승우 씨가 주인공이에요. 서울 서부지검에 있는 일반 검사입니다. 그냥 형사부에 있는 검사고요. 이름은 황시목.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그 뇌 수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제거했다고 나와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뇌 절제 수술로 이제 인간적인 감정이 상당히 제거가 돼 있어서 거의 이 극 중에 16화가 다 진행되는 동안 웃거나 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한두 번? 그러니까 이 황시목이라는 사람이 감정을 드러냈을 때는 아주 극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줘요. 거의 우울한 표정으로 계속 이 시종일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별로 개의치 않는 스타일이에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검사로 나오고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이 극 중에서는 남들은 말 한마디로 빚을 갚는다는데 넌 입 한 번 놀릴 때마다 만냥 빚을 지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아주 독한 놈이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다. 좋은 말도 본인 위주로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의 악평들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다만 아주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강단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 신념이 확실한 사람이라서 이 검찰 내부에서 고위층으로 갈수록 각종 로비나 아니면 이 스폰서들이 드글드글드글 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이걸 단 한 번도 손잡지 않은 사람. 그 접대를 하려고 했을 때 단칼에 미안한 기색도 없고 난처한 기색도 없이 거절하는 거의 유일한 사람으로 이 검찰 내에서는 통합니다. 대신 이제 그렇게 뭐랄까 인간적으로 따뜻하지는 않아요. 보고 있으면 좀 심하게 차갑다. 너무 좀 딱딱 끊어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차가운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 검사하고 그다음에 상대 역을 맡은 게 한여진이라는 경찰이에요. 배두나 씨가 맡은 역할인데 이 배두나 씨가 경찰대학을 나온 똑순이 여자 경찰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뭐 교통계도 있고 어디도 있다가 본인이 강력계에 나와가지고 사람 잡고 싶다, 범인 잡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경찰대 나오면 보통 어린 나이에 들어오잖아요. 그 주변에 이제 순경부터 시작한 분들은 나이가 좀 있고 근데 계급은 이 한여진 배두나 씨가 높은데 나이는 어린 상태에서 동료들이랑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일반 용산경찰서에 이제 강력계에서 일하고 있는 경찰이에요. 근데 캐릭터가 이 앞에 조승우랑 정말 달라요. 황시목 검사랑 완전 다른 게 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이 차가운 황시목과 그다음에 되게 따뜻한 엄청나게 인간적인 한여진의 궁합이 여기서 되게 관전 포인트거든요. 이게 뭐라 그럴까? 사람이 너무너무 따뜻해서 이 피해자나 뭐 피의자를 불구하고 다들 이렇게 말을 잘 걸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어필하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식의 수사 방식을 주로 하는 사람이고 또 일도 참 잘하고 성격도 좋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냉온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황시목 검사는 굉장히 차갑고 한여진 경위는 또 엄청 따뜻한데 이 두 사람의 궁합이 있어요. 이 수사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강하고 둘 다. 네, 그리고 미혼 남녀잖아요. 처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간에 일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서서히 이제 합을 맞춰가는 거를 이제 극 중에서 보여주는데 또 다른 등장인물들 좀 더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뭘 가지고 합을 맞추냐? 이 서부지검 안에서 배경이 된 서부지검 용산서가 있는데 서부지검 안에서 이제 스폰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자기네 있는 차장검사 서부지검 차장검사인 이창준 검사가 스폰서에게 이제 그동안 계속 수폰 받아왔었는데
그 스폰했던 스폰서가 죽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살해가 된 거죠. 자기 자택에서 살해가 됐습니다. 그 살인 사건을 이 황심호 검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검찰에 광범위하게 스폰을 하고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 상사인 그 이창준 차장검사도 그 스폰을 받았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이 젊은 여자, 그 미성년자와도 이제 그 성상납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는데, 이 차장검사도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거든요. 이 사람은 원래 되게 강직한 검사, 똑똑한 검사로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제 뭐라 혼테크를 했다고 봐야 되나? 재벌, 여기서는 한조그룹이라고 나오는데 굴지의 대기업이에요. 거의 뭐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에 사위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제 장인어른의 기업에 유리하게 이제 계속해서 수사든 뭐든을 봐줘가면서 점점 둘이 같이 잘하는 거죠. 기업도 잘하고 이 검사도 차장까지 빠른 속도로 승진을 하고요. 실력이 있고 이제 바른 사람이었지만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장인한테 당연히 잘해야 되고 눈 감아야 될 것도 있고 또 배려해줘야 될 것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약간 때가 탄 인물이 되죠. 근데 이분이 이제 스폰을 받았다는 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기 부하가 자기 상사를 쫓는 그런 관계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검사가 하나 등장하는데 서동재 검사라고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40대 초반의 검사인데 황심옥 검사하고 이게 좀 약간 선후배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방대 출신이에요. 사법고시를 패스하긴 했지만 그래서 열등감이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래서 조직 안에서 인정받고 빠른 속도로 이제 승진하고 싶어서 계속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윗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지를 보면서 다소는 비굴하게, 근데 또 다소는 영리하게 처신을 해나가는 사람이고요. 자신의 생존과 승진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이제 절대적인 악인은 또 아닌 게, 이 드라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완전한 악인이 없어요. 선악구도가 아니라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입장과 자기가 갖고 있는 현실에 따라서 이제 캐릭터들을 정립해 나가는데, 이 사람은 주목받고 싶고 승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또한 자기의 그 상사, 아까 말했던 이창준 차장검사의 스폰서를 같이 따라다닙니다. 이 사건을 따라다니면서 한 번은 이 이창준 차장검사의 편에 붙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수하, 따까리 노릇을 하고, 또 한 번은 필요에 의해 황심옥 검사랑 손을 잡고 또 이제 활동을 하고 이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장인이라고 하는 이경영, 이창준 검사의 장인인 대기업의 이제 한조그룹. 한조그룹의 회장인 이경영 밑에 들어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처세에 능한 사람. 기회를 잘 잡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여자 검사로 영은수라는 너무 젊은 예뻐요. 검사, 신혜선 씨 검사가 나오는데, 저는 이 극에서 제일 재미있게 보는 부분이 이 영은수 검사인데, 아니 저 사람은 성격이 저런 건가 싶을 정도로 되게 철없는 검사 역할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배경이 어떤 캐릭터냐면, 자기 아버지가 전 법무부 장관인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공부를 되게 잘해서 사법고시에 해서 검사가 된 건데, 그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일 때 되게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뇌물을 받았다는 누명을 쓰고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아버지는 3년간 집 밖을 안 나올 정도로 충격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 영은수라는 어린 여 검사가 아버지의 일을, 그 억울하게 이제 당한 아버지의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검사가 된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사건에 이창준 차장검사, 아까 말했던 그 재벌기업의 사위였던 이창준 차장검사가 연루돼 있다.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 이 사건, 뇌물 사건을 조작한 거는 이창준이다. 그 뒤에 한조그룹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영은수 검사는 그거를 캐기 위해서, 이창준을 잡아놓기 위해서 검찰 조직에 들어오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아니 그냥 오직 이 사람의 목표는 자기 목숨을 걸어도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게 일단 목표고, 새 식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인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욕심이 엄청 많고, 그리고 이제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곧 저러다가 다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행동을 해요. 위험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고, 그 이창준을 잡아넣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은수 검사가 황심옥 검사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죠. 이성으로서. 그런 것 같이 약간 그렇게 그려져요. 하지만
이 로맨스는 배두나 씨랑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것도 씨랑? 역시 끝을 보진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미드 느낌이 조금 나는 게 오. 왜 이 검사가 나오면 검사들이 사랑하고 의사가 나오면 의사들이 사랑하고 그치. 이게 기자들이 나오면 기자들이 사랑하는 게 한국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을 그러니까 미묘하게 감정선이 변하는 건 보여주는데 연애를 하지는 않아요. 그건 확실한 선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아주 현장에서 볼 수 있을 것만 같지만 거의 없는 부장검사가 하나 나오는데 이 강원철 부장검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서부지검에 있는 형사부장이에요. 형사 3부장이니까 황시목 검사를 데리고 있는 그쵸. 서동재 검사도 데리고 있는 그런 이제 부장검사인데 그 본인은 좀 뭐랄까 조직에서 살아남고 싶죠. 잘하고 싶죠. 근데 정의감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후배들을 지키기도 했다가 이제 검찰 조직을 위해서 조금 그 쓴소리도 했다가 또 다시 몸도 사렸다가 이런 그 갈등들을 좀 겪는 평범하지만 찾기 힘든 인물이에요. 이런 그 개개의 캐릭터들이 모여 있는데 인물 구도들을 좀 보시면 이게 결국엔 스폰서의 살인 사건을 추적하면서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이 사람을 누가 죽였을까? 이 스폰서를 누가 죽였을까? 이 스폰서에게 그동안 스폰을 받았던 많은 검사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무죄인 걸 주장하고 싶었던 그 영훈수도 이 스폰 자기 아버지가 받지 않았다는 걸 이 사람을 통해서 밝히고 싶었기 때문에 이 죽은 스폰서랑도 또 내통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스폰 받았다고 하는 차장검사는 누구보다도 이 사람을 죽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제거하고 싶었을 텐데, 이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인물들이 있어요. 이제 살인에 연루됐을 것만 같은 인물들을 하나하나씩 매회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고 보니 이 사람도 범인이 아니고 누가 봐도 범인일 것 같았던 사람이었는데 찾아가 보니까 범인이 아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갑자기 부각돼서 또 찾아가 봤는데 그 사람도 역시 동기는 매우 살인 동기는 있으나 범인이 아니고 그래서 한 12회 가는 동안도 누가 범인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아직도 안 나왔어요? 이 지금은 이제 곧 15, 16 오늘 하면은 종방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종방이니까 범인은 이제 나왔는데 근데 아마 보시면 절대 알 수 없을 거예요. 한 10화 지나갈 때까지도 범인을 알 수가 없어요. 맞추는 재미가 있겠다. 네. 보면. 그리고 이제 조금씩 그 범인인 것처럼 떡밥을 던지는 매 회마다 조금씩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추리해 나가는 재미가 되게 쏠쏠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검찰 조직을 뭐 좀 이제 바꾸고 싶다라는 열망이 이 드라마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대립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손을 잡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범죄에 연루된다고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기업의 거대한 비리 같은 것들도 좀 같이 엮여 있고, 탄탄한 그 시나리오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휴가가 있거나 외롭거나 하실 일이 없으시면 딱 앉아가지고 정자세로 16화를 몰아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보겠습니다. 이거 꼭 보세요. 재밌어요, 진짜. 요 근래에 보기 힘든 웰메이드 드라마예요. 다만 좀 이제 오게티 같은 건 있어요. 안에 검찰, 김선미 기자도 서부지검 옛날에 담당했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 검찰 바깥 청사하고 안 청사의 뭐랄까 차이가 너무 커요. 안에는 거의 나무문으로 완전 옛날 사무실로 만들어놨는데 바깥에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호화로운 그 외관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조금 어긋나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이창준 이 서부지검 차장검사가 스폰서 사건으로 좌천될 뻔해요. 근데 장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수석 비서관이 됩니다. 네? 청와대에. 네. 되게 이상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막 그 부장검사가 갑자기 검사장이 되고 뭐 이런 약간 무리한 설정들이 있긴 해요. 그리고 수석비서관이라고 하는데 무슨 수석비서관인지 끝까지 안 나오는 그냥 수석비서관 이렇게만 이렇게 명패에 나오는 몇 가지 오게티가 있는데 그래도 아주 탄탄하니까 저는 꼭 한번 쉬시면서 몰아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노는 날이니까 하고요. 어떻게 할까요, 김선미 기자님? 뭐 향방이요? 아니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 판사회의? 판사회의 얘기할 수 있는데 약간 근데 깊은 얘기는 저 물어보시면 못해요. 네, 간단한 얘기만 한번 해보죠. 네. 제가 김선미 기자님을 모신 또 하나의 이유가 우리는 거의 관심 안 갖고 지나쳤던 이슈 중에 하나가 전국 판사회의가 있었잖아요. 전국에 있는 판사들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떤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듣고 싶어서. 네. 일단 전국 판사회의가 최근에 열린 게 지금 이제 2회 열린 건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국에 있는 각 법원들의 판사들 중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모였습니다. 일산의 사법연수원에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한 건데, 크게 이 판사님들, 대표 판사님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대법원에 대한 불만이에요. 아까 우리 권석천 선배도 대법원 일했습니다. 잘 쓰셨지만, 이 대법원에 너무 이 사법행정권이 몰려있다. 사실 지금 판사들의 그 인사권 같은 것이 거의 지금 법원 행정처, 그렇죠. 라는 그 조직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네. 행정처는 법원에서 가장 똑똑한 판사들이 그렇죠. 가는 곳이죠. 엘리트들이 가는 곳이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이제 행정처에 계신 심의관 분들이랑 뭐 만나고도 하지만, 이게 보니까, 이 엘리트 코스가 정해져 있더만요. 네. 이 숫자가, 맞아요. 인원 숫자가, 이 나중에 법관의 꽃이라고 하는 고등법원 부장이 되는 그 고등법원의 숫자랑 요 행정실, 이 법원 행정실, 법원 행정처에 갈 수 있는 그 숫자와, 그리고 대법원 재판연구원에 갈 수 있는 숫자랑, 요것들 종합해봤을 때 굉장히 소수밖에 갈 수 없고, 그렇죠. 한 번 간 사람이 요 코스를 그대로 밟아간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지 못하면 승진을 하기가 쉽지 않고, 승진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제 이 조직에서는 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너무 권한이 몰려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진론까지 지금 판사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로 이 불만이 상당합니다. 이 사건의 시발은 제가 그렇죠. 알기로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때문에 아마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게 판사들이 이제 이 연구회에 그냥 자유롭게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스터디 그룹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뭐 법원 내 최대 학술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법원 행정처에는 너무 권한이 몰려있지 않냐, 요런 주제가 포함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설문조사 결과를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려고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이거를 알게 된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이제 한 심의관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 행사를 좀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봐라.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항명 집단이라고 보였겠죠. 그 전까지는 되게 그렇죠. 공고하게 자기들의 기득권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시를 했는데 이제 그 판사가 이거에 반발을 했죠. 왜냐면 이분도 이 연구회 소속 이제 연구회 소속 이제 판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고요. 그래서 다른 판사들도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제 그동안 쌓였던 여러 문제들이 이제 터져 나오면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판사들이 힘을 모아서 회의를 해서 대법원에 건의할 요 의결안을 결정해서 대법원에 공식 건의를 하자 해서 이제 열리게 된 게 전국 판사회의입니다. 제가 이게 왜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그게 언젠가요? 광우병 촛불 집회 있었을 때 신영철 대법관이 그 각 법원에 있는 판사들한테, 이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들한테 빨리 진행하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판사들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왜냐면 판사들은 개개가 자기가 이제 사실상의 법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판사 그렇죠. 하나가 다. 법관의 독립성. 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어떤 식으로 판결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는 게 그게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판사의 권한인데, 왜 대법관이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뭐 판결을 빨리 하라 늦게 하라라는 지시를 하느냐. 그래서 되게 항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법원 개혁이 별로 이루어지지 못했었어요. 지금 법원이 되게 독립적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법원 행정처라는 대법원 안에 있는 그 소수의 그룹들에 의해서 다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전 행정처가 그 삼성의 미래전략실이나 뭐 어디에 이제 경영기획실 같은 느낌을 되게 강하게 준다고 생각했어요. 판사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 소수의 판사들이 뽑아다가 이 사람들이 행정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얘가 전주지법에서 2년 있다가 다음번에는 서울중앙지법에 2년 있고 그다음엔 저기 어디 창원지법에 갔다, 이렇게 그냥 시스템대로 루틴하게 돌릴 수만 있으면 인사 같은데 그렇게 큰 권한이 필요하지 않는데, 여기에 이제 그 소수의 판사들이 판결이 아니라 행정을 맡으면서
이제 주무른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일 큰 문제는 판사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그쵸. 대법원에서 작성돼 있는 게 발견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게 발견이 된 건 아니고 이런 보지는 못했지. 그렇죠. 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예. 컴퓨터를 조사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었지만 이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았다. 그렇죠.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새로 이 자리에 보임된 사람이 열어봤으면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행정처에 들어간 후임자에게 이 컴퓨터를 열어보면 이런 리스트가 있을 거야. 그걸 그냥 너는 이제 알고 있으면 돼. 라고 했는데 그 후임자가 나 그만 이거 못하겠어. 안 해. 이러고 뒤로 빠져나와서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쵸. 법원에서 판사들의 성향이나 어떤 사람들인지를 분류한 자료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그쵸. 돌면서 네. 판사들이 이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거죠. 사실은 잘 안 움직이는 분들인데 그 법원 내부 게시판도 엄청 시끄럽고 각종 이제 글들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판사들이 예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제가 보면 판사들이 검사들보다 더 정치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뭐 중요한 재판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선고기를 안 잡고 막 3, 4년씩 끌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 이슈가 딱 있을 때 갑자기 선고기를 잡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판사라는 게 참 나약한 개인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독립성을 지켜줘야지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이 리스트에 있는 사람 중에 불온한 판사로 찍혀가지고 한 대만 돌아다니면 그쵸.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부터는 조직에 충성하게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내부에서는 시끄러운데 아직도 보니까 위에서는 큰일 아니고 별일 아니다라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또 남은 게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사실 양 대법원장 입장에서도 자기가 나가는 마당에 뭐 이거를 뭐 원하는 대로 다 요구를 다 들어줘서 뭐 개혁을 하기도 좀 그렇고. 원래 개혁의 의지가 없는 분이에요. 저는 이분이 그런가요? 아니 굉장히 좀 고압적이라고 느꼈어요. 일을 하는 진행 방향을 보면서 이를테면 상고법원이라는 거를 그쵸. 법원에서 엄청 하고 싶어 했는데 그건 양승태 대법원장의 수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선 판사들은 물론이고 부장 판사들에게는 정말 강하게 이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어필한 거죠. 그래서 이 부장님들이 기자들을 만나면 상고법원이 왜 필요한지. 상고법원이라 하면 이제 1심 법원, 2심 법원, 지금 대법원이 있는데 2심에서 사이에. 상고법원을 하나 끼우자는 거잖아요. 2, 3심 사이에. 뭐 자리를 늘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대법원에서 일손을 덜겠다는 건지 의도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엄청 어필했어요. 근데 이게 일선 기자들한테 이 정도면 아마 그 관련한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엄청나게 더 로비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로비를 하면서 당연히 이제 정치적으로 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이 법안을 좀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럼 법원은 뭐 해줄 건데 이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럼 법원이 그 해당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좀 뭐 다른 방향의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양승태 대법원장님이 계셨던 6년이 상당히 법원에서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제가 판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불만이 굉장히 많이 네. 쌓여 있더라고요. 그 상고법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제도를 만들 때 밑에 판사들한테는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형식적으로는 뭔가 진행되는 것 같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정말로 이 상고법원에 대해서 판사들이 필요성을 느꼈다거나 뭐 이거를 뭐 자유롭게 논의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인사권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이제 심했는데, 저도 잘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이 고법부장이란 자리가 네. 차관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나오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네, 기사님이 그렇죠. 나오는 자리. 네. 그리고 고법부장이 정말 되게 꽃이잖아요. 그렇죠. 다들 하고 싶어하는 요런 자리인데, 그래서 이 고법부장 자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 법관 임원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고법 부장이 꼭 승진을 하지 않더라도 고등법원 사건을 재판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실제로 이 양 대법원장식에 들어와서는 유명무실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고법 부장 자리를 뭔가 더 고착화하는 데만 기득권을 계속 강화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불만들이 서서히 쌓이다가 이번에 이 블랙리스트 전에 있었던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 네, 이 사건을 통해서 좀 터져 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물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 관심 가지기는 힘들지만 근데 이 법원이 바로 서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럼요. 부분이긴 해요. 판사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맞습니다. 네. 아까 계속 몇 번 말했지만 이 법관의 독립성이라는 게 재판 내용을 이제 침해받지 않을 권리잖아요. 근데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법 앞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 건 이제 법관인데 그걸 믿을 수가 없으면 사실 법치국가라고 그렇죠. 할 수가 네. 없죠. 네. 뭐 제발 살아생전에 법원을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쵸. 생각은 하지만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법원이 건강한 거는 중요한 이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하 따까리 노릇을 하고 또 한 번은 필요에 의해 황시목 검사랑 손을 잡고 또 이제 활동을 하고 이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장인이라고 하는 이경영, 이창준 검사의 장인인 대기업의 이제 한조그룹. 한조그룹의 회장인 이경영 밑에 들어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처세에 능한 사람. 기회를 잘 잡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여자 검사로 영은수라는 너무 젊은 예뻐요. 검사 신혜선 씨 검사가 나오는데 저는 이 극에서 제일 재미있게 보는 부분이 이 영은수 검사인데 아니 저 사람은 성격이 저런 건가 싶을 정도로 되게 철없는 검사 역할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배경이 어떤 캐릭터냐면 자기 아버지가 전 법무부 장관인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공부를 되게 잘해서 사법고시에 패스한 해서 검사가 된 건데 그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일 때 되게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뇌물을 받았다는 누명을 쓰고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아버지는 3년간 집 밖을 안 나올 정도로 충격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 영은수라는 어린 여 검사가 아버지의 일을 그 억울하게 이제 당한 아버지의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검사가 된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사건에 이창준 차장검사 아까 말했던 그 재벌기업의 사위였던 이창준 차장검사가 연루돼 있다.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 이 사건 뇌물 사건을 조작한 거는 이창준이다. 그 뒤에 한조그룹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영은수 검사는 그거를 캐기 위해서 이창준을 잡아놓기 위해서 검찰 조직에 들어오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아니 그냥 오직 이 사람의 목표는 자기 목숨을 걸어도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게 일단 목표고 새 식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인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욕심이 엄청 많고 피해자나 뭐 피의자를 불구하고 다들 이렇게 말을 잘 걸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어필하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식의 수사 방식을 주로 하는 사람이고 또 일도 참 잘하고 성격도 좋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냉온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황시목 검사는 굉장히 차갑고 한여진 경위는 또 엄청 따뜻한데 이 두 사람의 궁합이 있어요. 이 수사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강하고 둘 다. 네, 그리고 미혼 남녀잖아요. 처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간에 일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서서히 이제 합을 맞춰가는 거를 이제 극 중에서 보여주는데 또 다른 등장인물들 좀 더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뭘 가지고 합을 맞추냐? 이 서부지검 안에서 배경이 된 서부지검 용산서가 있는데 서부지검 안에서 이제 스폰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자기네 있는 차장검사, 서부지검 차장검사인 이창준 검사가 스폰서에게 이제 그동안 계속 스폰 받아왔었는데 그 스폰했던 스폰서가 죽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살해가 된 거죠. 자기 자택에서 살해가 됐습니다. 그 살인 사건을 이 황시목 검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검찰에 광범위하게 스폰을 하고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 상사인 그 이창준 차장검사도 그 스폰을 받았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이 젊은 여자, 그 미성년자와도 이제 그 성상납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는데 이 차장검사도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거든요. 이 사람은 원래 되게 강직한 검사, 똑똑한 검사로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제
혼테크를 했다고 봐야 되나? 재벌, 여기서는 한조그룹이라고 나오는데 4화까지 왔어요, 이번 주에. 그리고 오늘부터 15, 16 해서 종방하게 됩니다, 이번 주. 다시 보기를 시작하시면 한 번에 16화까지 바로 달리실 수 있어요. 눈 뜨면 하루 안에 딱 끝낼 수 있는데, 드라마가 쉬운 드라마는 아니에요. 기본 배경이 서울 서부지검 그리고 용산경찰서 이거거든요. 아마 그 신인 작가라고 하는데, 이 작가는 검찰개혁이 우리 사회 화두잖아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문제도 화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드라마로 녹여내보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하고요. 그리고 등장 인물들의 연기도 매우 매우 훌륭합니다. 역시 괜히 배우가 아니다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특히나 주연뿐 아니라 조연들까지 탄탄했을 때 그 드라마가 몰입도를 되게 끌어올리잖아요. 여기 조연들도 다 하나같이 자기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건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등장인물 소개부터 할까요? 조승우 씨가 주인공이에요. 서울 서부지검에 있는 일반 검사입니다. 그냥 형사부에 있는 검사고요. 이름은 황시목.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그 뇌 수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제거했다고 나와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뇌 절제 수술로 이제 인간적인 감정이 상당히 제거가 돼 있어서 거의 이 극 중에 16화가 다 진행되는 동안 웃거나 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한두 번? 그러니까 이 황시목이라는 사람이 감정을 드러냈을 때는 아주 극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줘요. 거의 우울한 표정으로 계속 이 시종일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별로 개의치 않는 스타일이에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검사로 나오고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이 극 중에서는 남들은 말 한마디로 빚을 갚는다는데 넌 입 한 번 놀릴 때마다 만냥빚, 굴지의 대기업이에요. 거의 뭐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에 사위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제 장인어른의 기업에 유리하게 이제 계속해서 수사든 뭐든을 봐줘가면서 점점 둘이 같이 잘하는 거죠. 기업도 잘하고 이 검사도 차장까지 빠른 속도로 승진을 하고요. 실력이 있고 이제 바른 사람이었지만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장인한테 당연히 잘해야 되고 눈 감아야 될 것도 있고 또 배려해줘야 될 것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약간 때가 탄 인물이 되죠. 근데 이분이 이제 스폰을 받았다는 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기 부하가 자기 상사를 쫓는 그런 관계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검사가 하나 등장하는데 서동재 검사라고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40대 초반의 검사인데 황시목 검사하고 이게 좀 약간 선후배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방대 출신이에요. 사법고시를 패스하긴 했지만 그래서 열등감이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래서 조직 안에서 인정받고 빠른 속도로 이제 승진하고 싶어서 계속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윗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지를 보면서 다소는 비굴하게, 근데 또 다소는 영리하게 처신을 해나가는 사람이고요. 자신의 생존과 승진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이제 절대적인 악인은 또 아닌 게, 이 드라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완전한 악인이 없어요. 선악구도가 아니라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입장과 자기가 갖고 있는 현실에 따라서 이제 캐릭터들을 정립해 나가는데, 이 사람은 주목받고 싶고 승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또한 자기의 그 상사, 아까 말했던 이창준 차장검사의 스폰서를 같이 따라다닙니다. 이 사건을. 따라다니면서 한 번은 이 이창준 차장검사의 편에 붙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수질 지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아주 독한 놈이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다. 좋은 말도 본인 위주로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의 악평들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다만 아주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강단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 신념이 확실한 사람이라서 이 검찰 내부에서 고위층으로 갈수록 각종 로비나 아니면 이 스폰서들이 드글드글드글 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이걸 단 한 번도 손잡지 않은 사람, 그 접대를 하려고 했을 때 단칼에 미안한 기색도 없고 난처한 기색도 없이 거절하는 거의 유일한 사람으로 이 검찰 내에서는 통합니다. 대신 이제 그렇게 뭐랄까 인간적으로 따뜻하지는 않아요. 보고 있으면 좀 심하게 차갑다. 너무 좀 딱딱 끊어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차가운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 검사하고 그다음에 상대 역을 맡은 게 한여진이라는 경찰이에요. 배두나 씨가 맡은 역할인데
이 배두나 씨가 경찰대학을 나온 똑순이 여자 경찰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뭐 교통계도 있고 어디도 있다가 본인이 강력계에 나와가지고 사람 잡고 싶다, 범인 잡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경찰대 나오면 보통 어린 나이에 들어오잖아요. 그 주변에 이제 순경부터 시작한 분들은 나이가 좀 있고, 근데 계급은 이 한여진 배두나 씨가 높은데 나이는 어린 상태에서 동료들이랑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일반 용산 경찰서에 이제 강력계에서 일하고 있는 경찰이에요. 근데 캐릭터가 이 앞에 조승우랑 정말 달라요. 황심호 검사랑 완전 다른 게, 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이 차가운 황심호과 그다음에 되게 따뜻한 엄청나게 인간적인 한여진의 궁합이 여기서 되게 관전 포인트거든요. 이게 뭐라 그럴까? 사람이 너무너무 따뜻해서